자, 7번 판례는 123조 2항 3항 219조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나 이웃 등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참여 능력을 갖춰야 된다. 주거주나 이웃 등은 참여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때 참여 능력은 압수수색의 의미 그리고 이해한 집행 절차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219조가 준용하는 121조나 122조 조의 경우 어떤 당사자, 어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은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 역시 어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규정하는 등 제한이 가능하다. 즉 당사자의 참여권이나 어떤 사전 통지는 어떤 제한 가능하다. 특히 당사자의 참여 같은 경우는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즉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반면에 이제 주거주나 간수자 이런 사람이 없으면 혹은 이웃 사람이나 지방 공공단체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의 참여는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상. 따라서 반드시 이제 참여시켜야 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피의자의 주거의 경우에요. 피의자의 주거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어떤 참여 능력이 있으면 어떤 피의자가 당사자가 되고 스스로가 어떤 주거주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때 피의자의 주거라도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어떤 참여 능력 있는 어떤 주거주 등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주거주 등의 참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히 선언한 어떤 기준점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23조 2항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주거주나 이웃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봐야 되는데 나아가 주거주나 이웃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참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나 이웃 등이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피의자가 동시에 주거주 등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참여 능력 없는 피의자만이 이번에는 이제 피의자인데도 피의자가 참여 능력이 없으면 피의자가 참여했어도 이건 주거주 등 참여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한 여기서 이제 123조 2항 3항은 주거주나 이웃 사람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어떤 참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 자체가 없다는 것. 그래서 121조, 122조 압수수색에서 검사,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통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또한 123조 2항 3항에 따라서 참여자와 관련해서 적법 절차 요건을 갖추었는지 바로 수사기관이 다만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포함을 돼서 외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건 뭐냐면 참여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추후에 참여 능력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정 위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 당시 인식할 수 없었던 참여자의 내부적 사정, 참여자의 객관적 능력, 법률적, 사후적 판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와 소지 흡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체지능 57세, 전체지능 57, 사회 성숙 연령 11살 수준으로 성년 후견 심판이 아예 게시된 그런 친구인데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피의자의 딸만이 참여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 피의자의 딸은 기존에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 사람의 정신과 치료 내역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참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A만의 참여 능력이 없는 피의자의 딸만이 참여했다.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정보,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을 했다. 그런데 압수영장을 발받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했는데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 위법하다. 우리 바로 여기 나오는 게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 피압수자와 전혀 별개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압수자에게 통지하고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더라도 어떤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인한 후 피고인의 참여하에 전자정보를 압수했는데 변호인에게는 통지 절차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된다. 정확히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의경량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지,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건 위법한데 피의자가 실제 참여를 했고 특히 이 사안에서 다른 절차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실제로는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100%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가 이제 정확한 거지만 최신 판례는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9번은 좀 흥미로운 판례입니다. 원본 전자정보 임의 제출이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의 참여권을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자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임의 제출자 이외에 복제 임의 제출 전자정보 임의 제출자 이외에 전자정보의 관리 처분권자를 압수자로 평가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판례인데요. 자, 전자정보가 있는데 예로 들면은 성착취, 동영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원본이 있고 원본은 갑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갑이 어떤 을에게 전송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복제본이 있고 이 복제본은 어떤 을의 어떤 소지 내지는 소유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잘 몰랐던 상황이죠. 을이 어떤 성착취, 어떤 동영상을 어떤 임의 제출한 경우에는 어떤 탈법 의도, 즉 갑의 참여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을의 참여로 충분하고 어떤 갑의 어떤 참여 없이도 어떤 탐색 절차는 어떤 적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그래서 복제본이 독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복제본의 압수에서 복제본의 관리 처분권자의 참여로 충분하고 반드시 어떤 원본을 만들었던 사람의 참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정보가 복제, 유통, 처분 변경되거나 여러 번 재복제된 그런 사안에서
원본 전자정보나 복제되기 전 단계의 정보들은 마모 훼손되지 않은 채 독립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전자정보 매체 내에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것과 그 전자정보를 제3자 소유 관리하는 전자정보 매체에 복제 후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제출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참여권의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말했어요. 어떤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이미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복제된 어떤 전자정보 매체를 제3자가 제출하는 방법, 이 양자는 참여권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제3자의 핸드폰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피의자의 핸드폰을 제3자가 제출하는 거, 요것에는 피의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되지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갑의 핸드폰을 을이 제출하는 경우, 반면에 을이 복제된 어떤 파일이 담긴 자신의 전자정보, 정보 저장 매체 뭐를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양자의 참여권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위쪽에 있는 경우 갑의 핸드폰을 을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갑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을이 복제된 파일이 담긴 자신의 정보 저장 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갑의 참여 없이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특별히 갑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을의 전자정보를 어떤 압수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복제본을 압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자, 그다음 복제된 정보가 사인이 임의로 수집 제출한 증거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전자정보 저장 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 복제된 전자정보가 사인이 임의로 수집 제출한 증거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또 참여권 보장 문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의 핸드폰이 있다. 이걸 을이 임의로 수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절차 참여권 보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자정보의 복제에 있어서 갑의 소유권, 갑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불법으로 만든 거예요. 을이 이걸 불법으로 복제를 해왔다 이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게 위법하다 하더라도 참여권에 있어서 반드시 갑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수사기관은 강제체열, 강제체류와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혹은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와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은 기술적, 사실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환부 대상이 되는 도품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떤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 이외에는 이런 때에는 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 잠독 하에 제3자의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부분 전체 가로를 한번 쳐놓고, 그래서 제3자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뭐 아무튼 전문 의료인이 해야 된다, 혹은 어떤 기술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혹은 뭐 이런 것들 전문가가 내용을 특정한다, 뭐 이걸 외울 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뭐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 감독하에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바로 형사소송법상 참여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이외의 제3자가 임의로 참여하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는 게 우리 판례이다. 그래서 바로 치과병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치위생사를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치과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의
치위생사 한 명을 참여시켰는데 뭐 치위생사가 참여하는 거 이게 사실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생명보험협회 어떤 보험 조사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거 고소고발을 합니다. 이래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렇게 생명보험협회 소속의 직원 그 사람이 설령 치위생사였던 거죠. 이 사람 참여시키는 건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위생사는 약 6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에 진입 수색 과정에서 참여를 했다. 그래서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유체물 전자정보를 압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하고 뭐 정도가 무거워서 아예 압수처분을 취소시켜버린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10번에서도 이제 보면은 바로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제 뭐 당사자의 참여, 어떤 주거주 등의 참여해서 121조, 뭐 123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어떤 제3자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제 위법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 판례가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강제수사는 뭐 그 내용이고 뭐고 간에 떠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번은 좀 가벼운 판례예요. 경찰관이 이미 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하는 경우 압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압수조서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 압수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피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거 기재를 했다. 그래도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서와 관련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게 마찬가지인데 범죄 수사 규칙에는 압수의 취지 등으로서 압수조서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 규정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압수 절차의 심사와 통제, 그러니까 압수 목록의 교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해놨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압수 절차의 심사 통제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압수조서 이런 정도는 위법하다. 애초에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의 경위를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뭐 절차의 경위 사후적으로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 통제하는 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의 취지고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 압수물에 대해서 점유 취득, 이미 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 압수영장의 효력은 어떤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객관적 구체적인 압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교부하고 그다음에 압수조서도 작성할 취지가 압수조서도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 종류 특성 사정상 압수 직후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압수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압수물을 좀 분석하는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함부로 압수 목록을 그러니까 즉시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데 이렇게 즉시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으려면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어서 영장에 사후에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또한 특수한 사정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서 교부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증명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기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장에 의한 압수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 조치가 끝나면
압수 절차는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압수물의 혐의와의 관련성이라든지 필요한 추가 수사, 이건 그냥 압수 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관련성 판단이라든지 추가 수사, 그러니까 일단 압수를 하면 압수 목록에는 다 써버리고 바로 줘야 된다. 그게 끝나면. 근데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압수 목록 작성의 교부를 해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216조 3항 범죄 장소에서 압수입니다. 사실 216조 3항과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은 후 환부와 동시에 압수를 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도 틀렸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것도 이제 틀려 있는데요. 216조 3항 범죄 장소에서의 이제 압수에 대한 건데, 사실 이제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는 다른 조문과 달리 어떤 216조 3항은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다른 것은 216조 1항 2호나 217조 1항의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체 없이 청구하되 48시간 내 청구해야 되는데, 범죄 장소의 압수는 사후영장을 받아야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 때문에 어떤 판례는 216조 3항의 사후영장까지를 전체 압수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특히 긴급성 요건 이제 갖추지 못하면 216조 3항의 압수는 부적법하고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어떤 하자는 위법성은 어떤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내렸고요. 자,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를 했어요. 216조 3항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피압수자가 광명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압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부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환부를 하냐면, 자, 이제 216조 3항에 따라 압수를 했는데 어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즉시 환부 의무가 존재를 하는데, 존재함에도 이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제 별도로 이제 압수물의 영장을 발부받아 둡니다. 이렇게 이제 가능한 것은 바로 영장 전담 판사가 바뀌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직 판사한테 영장을 기각했는데 또 다른 영장 전담 판사, 혹은 영장 전담 판사도 재판부가 다르니까 받아둬 버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광명에 있는 피의자한테 이거 영장 기각됐으니까 환부해 가라. 그 대신 본인이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영장 발부받았으니까 이걸로 압수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짜증나니까 찾으러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 바로 새로 받은 영장의 유효기간 말일에 광명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주고 바로 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어떤 영장 기각 시 지체 없이 환부해야 하고 이렇게 새로운 영장을 받아 어떤 압수하였어도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위법하다. 단절되지 않고 위법, 즉 위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서 여기에 나오는 게 압수물을 즉시 반환한다.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을 반환하는 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는 바로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 사후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다가 그 사이에 영장을 발받아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후 다시 외관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영장이 뭐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2차 증거로서 독소과실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일단 12번까지 보고 또 잠시 끊어서 또 파트 3로 또 이어가겠습니다.